그렇게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대항해 시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은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금의 얘기를 출발을 해야 돼요. 은을 모르면 금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을 발견한 스페인은 그 볼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이 은을 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라이벌이었던 네덜란드는 동남아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은을 가지고 역시 대항해 시대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죠. 결국은 그 대항해 시대의 패권을 놓고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국 스페인 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 스페인 해전은 단순히 영국과 스페인이 바다에서 싸웠다는 그러한 시선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국 스페인 해전은 종교 전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즉 신교와 구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세력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은 이미 내륙 지방에서 엄청나게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종교 전쟁이 바다에서 붙은 것이 바로 영국 스페인 해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프로테스탄트였던 영국과 네덜란드가 한 편을 먹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역시 한 편을 먹었습니다. 이 해전은 그러니까 바다의 패권을 놓고 신교와 구교가 한판 승부를 벌인 것이죠. 이때 가장 그 유명한 해전이 바로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은 뭐 세계 3대 해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영국과 네덜란드, 즉 신교를 대표하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는 것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바다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신교 세력 네덜란드,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서서히 바다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국, 네덜란드가 어떻게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 연합군을 이겼는가? 사실은 영국, 네덜란드 해군의 주력은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 이제 우리가 사략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해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스페인 해전을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드레이크 선장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킵니다. 해적들이 이제 개가천선을 해서 정식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돼서 차린 회사가 바로 동인도 회사가 되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먼저 탄생을 했고 곧 이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자료에 보시면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국기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국기가 크기가 다르죠. 당시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네덜란드는 훨씬 더 앞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영국 스페인이라고 해전이라고 할 만큼 그 바다의 패권을 걸었던 전쟁에서 영국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득은 다 네덜란드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영국을 키우자, 우리나라를 키워야 되겠다. 이제 2등 국가에서 네덜란드와 필적할 수 있는 큰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끈 인물이 바로 호국경 크로멜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동지였어요, 그죠? 스페인 해전 치를 때까지는 신교의 동지였는데 그때부터 네덜란드와 결별을 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크로멜이 이제 내세운 정책이 뭐였냐면은 항해 조례입니다.
항해조례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의 무역은 영국 배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영국 배라는 건 뭐죠?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 영국 배로만 하니까 결국은 누가 클 수가 있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제 서서히 이제 크기를 부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국기 보셨죠? 국기에서 보면은 영국이 네덜란드 동인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았는데 이 항해 조례를 통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네덜란드에서 가만히 바라볼 리가 없죠. 그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런 상황, 영국이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면서 억지로 영국 동인도 회사를 키우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다룰 것은 1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입니다. 제가 예전에 3강에서 약을 다룰 때 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을 다룬 적이 있어요. 대항해 시대를 주름잡은 그 두 개 국가는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국기 같은 저러한 모양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를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두 개의 그 동인도 회사들은 서로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게 됩니다. 한때는 사이가 좋았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1665년에 있었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두 번째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승리를 합니다. 판전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승자였던 네덜란드는 영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룬섬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네,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죠. 그 이유는 룬섬이 육두구의 산지였기 때문이죠. 대신에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즉 승자였던 네덜란드는 육두구의 산지인 룬섬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넘긴 거죠. 그런데 이 딜은 역사상 최악의 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 암스테르담은 나중에 뉴욕이 되니까요. 네. 영국은 뉴 암스테르담을 넘겨받은 후에 이름을 뉴욕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때는 육두구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이것은 그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1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입니다. 여기서 1차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네덜란드가 점점 힘이 빠지는 그러한 힘이 이제 바다의 권력이 이제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대항해 시대는 은의 기축통화 시대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결국은 영국이 받아든 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은 기축통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깨트려야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은 가지고 계속 이 무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영국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아편 전쟁을 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은은 언젠가 깨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